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살면서 법이라는 말, 참 많이 듣잖아요. 네, 그렇죠. 매일 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뭔지, 또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생각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법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고 네. 어떤 종류가 있는지, 그리고 혹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, 그럴 땐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들 모음,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, 우리 사회의 질서를 잡고 또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함께 만든 약속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아, 공동체의 약속이군요. 네. 그래서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, 또 내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실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법이란 대체 뭘까요?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건 꼭 지켜야 해 이렇게 정하고 만약 안 지키면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규범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바로 그 강제성입니다. 강제성. 네, 우리가 그냥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습이나 뭐 개인적인 도덕심하고는 그 점에서 딱 차이가 나는 거죠. 국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 거. 그렇군요. 그럼 법이 왜 필요한 걸까요? 만약에 법이라는 최소한의 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뭐 각자 자기 이익만 따시다가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.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법은 우선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기준을 딱 제시해 주고요.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거요. 네네.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도 하죠. 이건 형법이 대표적이겠네요. 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요. 행정법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하고요. 기능이 정말 다양하군요. 네, 이 모든 게 결국은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 법들도 성격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다고요? 공법, 사법 이렇게요? 네, 크게 그렇게 나눕니다. 먼저 공법은요, 주로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하고 개인 사이의 관계, 그러니까 좀 수직적인 관계, 권력 관계, 이런 공적인 생활 영역을 다루는 법이에요. 아, 국가 대 개인. 그렇죠. 헌법이 가장 뿌리가 되고요. 그 아래 행정법이나 형법 같은 게 대표적이죠.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뭐 도로를 만든다고 개인 땅을 수용하고 보상하는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들어봤어요. 그런 게 이제 행정법 영역이고 공법에 속하는 거죠. 국가의 공적인 권한 행사가 중심이 되는 법입니다. 그럼 사법은 반대로 개인하고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겠네요. 우리가 뭐 물건 사고 팔고 계약하고 이런 거요? 네, 정확합니다.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 사이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 같은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합니다. 아하,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, 그리고 상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상법이죠. 여기서는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의사를 정하는 것, 뭐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. 그렇군요. 공법은 수직적, 사법은 수평적 관계. 그런데 요즘에는 이 둘로 딱 나누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도 중요해졌다고 들었어요. 사회법이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현대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요. 예전에는 그냥 개인 간의 문제라고 봤던 영역, 즉 사법 영역에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커졌어요. 아, 국가가 개입한다고요? 사적인 문제? 네, 그게 바로 사회법입니다. 예를 들면 노동법에서 최저임금 얼마 이상 줘라,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마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. 네네. 또 경제법에서 어떤 큰 회사가 시장을 막 혼자 다 차지하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회법에 속해요. 형식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회사 간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좀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고 국가가 법으로 개입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사법 영역에 공법적인 요소가 들어간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아, 사회가 변하니까 법도 이렇게 진화하는 거군요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이렇게 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
나는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,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 판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법 체계에는 그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뒀습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그게 바로 상소 제도입니다. 혹시 1심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내서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. 항소? 네. 그리고 만약에 2심 판결에도 여전히 불복한다 그러면 상고를 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아, 항소 다음에 상고. 그렇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번까지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셈이죠. 이걸 우리가 삼심제라고 부릅니다. 삼심제. 네, 많이 들어봤습니다. 항소, 상고. 그런데 아주 가끔 보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는데도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건 재심이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재심은 방금 말씀드린 상소하고는 좀 다른 아주 특별한 절차입니다. 어떻게 다른가요? 상소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, 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다투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재심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판결의 기초가 됐던 증거가 사실은 위조된 거였다거나 아니면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가 뇌물을 받았다거나 하는 식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뒤늦게 발견됐을 때, 아,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군요. 네, 그럴 때 아주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심리하는 말 그대로 비상구제 절차입니다. 그렇군요. 와, 재심은 정말 문턱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하네요.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정에 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처럼 재심을 통해서 막 몇십 년 만에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분이 누명을 벗고 진짜 범인이 밝혀지기도 했잖아요. 네, 그런 사례들이 있죠. 그런 걸 보면 이 재심 제도가 꼭 필요하구나. 정말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. 맞습니다. 재심 제도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. 하지만 동시에 한번 내려진 판결을 너무 쉽게 뒤집으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또 흔들리게 돼요. 아, 그것도 그렇네요. 판결이 계속 바뀌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재심은 정말로 명백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. 이게 뭐 사실상 4심, 5심처럼 계속 재판만 하게 되는 걸 막으려는 어떤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? 서, 공법, 사법, 그리고 사회법이라는 분류까지 살펴봤고요. 마지막으로 판결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상소와 재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. 이 법이라는 시스템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서의 구체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,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그렇네요. 상소나 재심 제도도 바로 그런 고민의 결과물인 셈이고요.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법적인 안정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개별 사건에서의 정의가 더 중요하냐, 이 둘이 좀 부딪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?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. 아,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. 그렇죠.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